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 안전사회 건설 프로젝트 국민안전기획부 7번째 시간입니다. 외교안보 파트를 맡은 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 파트를 맡고 있는 찌라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안전 파트를 맡고 있는 박 박사입니다. 네, 이번 주도 참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세월호 1주기를 맞아서 세월호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사건 하나만 좀 다뤄보도록 하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여러 가지로 위협받고 있는데 대통령의 안전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우리 곽 박사님이 좀 준비하셨죠? 네, 저희 각하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험받았다 그러면 또 이게 허위사실 유포냐 이럴 수도 있는데 위협받았습니다. 어쨌거나. 네. 그 지난 일요일이었죠. 모두가 쉬고 있는 일요일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쉬지도 않고 일을 하셨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자기 지지율의 총본산인 대구 경북을 방문했습니다. 네네. 대구 경북에 가서 뭔가 좀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기도했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대구 경북의 세계 물포럼 개회식이 열렸어요. 네. 그 자리에서. 그런데 거기서 원래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또 그 퍼포먼스를 하나 하시다가 막 그 행사 주최 측에서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자경루라고 하는 우리 그 예전에 장영실 세종대왕 때 개발했던 그 물시계죠. 네. 그 자경루를 잡아당기면 이게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런 하나의 퍼포먼스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세계 여러 귀빈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일렬로 정렬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도 무슨 운동회 때 뭐 줄다리기 하듯이 이 동아줄을 다 쥐고 잡아당기시오 이러면 다 잡아당기는 건데 그게 거의 뭐 썩은 동아줄이었네. 그럼 끊어졌나요? 아니요. 정반대로 반대요. 반대는 이제 아주 생생한 동아줄이라서 끊어져야 되는데 자경루가 통째로 넘어져 버리는. 그게 원래 기획된 건 아니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원래 자경루가 엎어지는 걸 기획한 건 아니겠죠, 설마? 워낙에나 이제 이 반박근혜 정서가 높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없겠는데 어쨌거나 우리 각하의 안전이 심각하게 좀 뭐 사람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그때 보면은 그 관객석에 많은 이제 세계 내외빈들이 자리를 했었는데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웅성웅성거리면서 막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매우 상당히 실추된 그런. 그 대통령 경호원들이 난리가 났겠는데요? 저는 그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 행사 주변에 좀 행사 관계자들 일자리 참 걱정된다. 사색이 됐겠네요. 앞으로 못 먹고 살까 그 사람들.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넘어갔다고 하지만 또 그 밑에 우리 또 관리들의 이 또 오버하는 또 충성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간에 박근혜 씨의 행적을 지켜봤을 때 복수심이 얼마나 강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담당자들을 무사히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기대가 안 되네요. 다음 달 요맘때쯤에 그분들이 어떠한 제재를 받았는지 한번 챙겨보는 것도 재밌는 어떤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 예전에 그 이정희 대표 TV 토론에서 낙각기 마사오 발언 TV 토론을 벌이다가 결국에 통합진보당 당 자체가 해산돼 버렸죠. 그렇죠. 아마 이 세계 물포럼 자체가 해체돼 버리지 않을까? 올해가 마지막 행사가 되겠군요. 좀 우려가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물은 소중한 거죠. 그리고 대구 경북 가뭄이 많습니다. 물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범인은 박근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게 보니까 이 장치가 줄을 50cm를 당기면 작동이 돼서 물이 흘러나와서 종을 치는 그런 장치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만드는데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 돈이? 2m짜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들지 않았을까요? 네, 이게 5천만 원짜리 자격료라고 합니다. 3천원 누가 해먹었나? 거기서 그게? 그게 5천만 원짜리 장치였어요. 5만 원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원래 이제 행사 그 조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위에 한 기획사가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할 테니까 이걸 넣자, 프로그램에 넣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알고 봤더니 그 기획사의 대표가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부인이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 데라 그래요. 야, 그 사람들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는구만. 이제 공천은 다 받은 거지. 예. 그래서 이제 50cm를 당겨야 되는데 50cm 이상을 당기면 이게 통째로 이제 넘어지는 네.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마 다음에 아마 전당해가지고 저기 새정년으로 그 출마하시려고 하나? 예. 네,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줄을 당기면 보통 어느 정도 당기나.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잡고 당기면 50cm는 훨씬 더 당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만들 때부터 너무 이렇게 여유 없이 만들었구나 이 생각은 좀 들었는데, 근데 보통 그런 대형 행사장에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대통령급 사람들이었잖아요. 뭐 OECD 사무총장, 어디 뭐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에티오피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인데 대통령들이 그게 우리랑 급이 같대. 투르크메니스탄이랑 에티오피아 대통령이랑 같은 급이야? 타지키스탄도 있습니다. 아 미쳐버리겠네. 아니 뭐 다들 정말. 또 물이 부족한 나라의 정상들인데 네. 다 사막에 살고 계신. 근데 이 분들이네. 대통령들이 그런 데 가서 뭐 열심히 줄다리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짝 그냥 땡기겠죠. 퍼포먼스라고 하니까. 근데 누군가가 그걸 열심히 당긴 거예요. 당겼으니까 엎어졌죠. 근데 그 당긴 사람이 아무래도 엎어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거기를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당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줄다리기 옛날 운동회 때 줄다리기를 생각하고 열심히 당겼다가 엎어지니까 이거 뭐지 하고 가서 이렇게 직접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이분이 살이 끼었어. 이분이랑 줄 닿은 사람은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네. 네. 최근에 성한종 씨 관련한 게이트를 그렇죠. 통해서 친박계 특히나 그 관할대에 있었던 비서실장 3명과 총리 1명을 포함한 8명의 인사가 거의 정치적 생명의 위기 상황에 지금 가고 있죠. 비상 사태가 났죠. 지금 새누리당 뭐 난리가 났던데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 안에 그 유일한 프리랜서 내지는 비박계라고 할 수 있는 홍계장 씨가 밥도둑 홍계장 씨가 가장 먼저 철퇴를 맞게 될 것 같고 그 위에 사람들도 정치 생명 이번에 달랑달랑하지 않느냐 이럴 만한 큰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이거를 덮어나가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무사히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하고 있는 우리 박근혜 씨와 그 이외의 정치권들의 앞으로 행태를 눈여겨 지켜봐야 될 사건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경루보다는 훨씬 더 박근혜 씨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겠죠? 네. 그 제가 걱정되는 건 총리가 또 연관이 됐더라고. 이완구 총리가. 근데 총리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 받은 거 있으면 바로 물러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미 3천만 원은 확인됐죠? 네. 근데 총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또 물러나면 총리 누가 합니까 이제? 그분 예전에 청문회 할 때도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 개입, 그 야당에서 이제 지휘를 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아니 그런 일 어떻게 가능하냐고 절대 명백합니다라고 했는데 야당에서 바로 녹취록 까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이번에도 자기하고는 전혀 연관성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옆구리 찌르면서 노는 즐거운 사진들이 네. 엄청나게 인터넷에 풀려버렸고 자기는 뭐가 궁했는지 15번이 넘는 전화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3천만 원을 직접 갖다 줬다는 고인의 육성 증언도 나왔고 그 외에 선거 운동을 위해서 프레카드를 또 엄청나게 붙여주는 영역봉사까지 했더구만요. 이제 세계 헌정사상 최초로 3번째 부활하는 정홍원 총리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은 이제 이완구 국무총리는 조만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요. 자기가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그만둬야지. 원래 말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분들은 아니신가요? 글쎄요. 근데 이게 되고 이번에- 난 다음에는 힘들겠죠. 이번 건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완구 총리가 사퇴라면 현재 상당히 그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예전에 그 문창극 그런 후보 같은 그런 대참사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이거는 한국의 총리인지 일본의 총리인지 헷갈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다가 논란이 된 적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는 아마 없을 것이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이미 2번이나 이제 한 번 사태가 번복되어 다시 했죠. 정홍원 총리가. 그렇죠. 이번에 3번째 등판할 수 있다. 그 대한민국 역사에 뭐 길이 남을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러다가 우리 헌법을 또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만 재임 불가한 게 아니라 국무총리도 재임 불가한 걸로 연임 불가 뭐 이렇게. 계속 하시면 어떻게 해 이거. 그만큼 인재풀이 거의 바닥난 그
친박계 아무튼 이번 그 성완종 게이트의 폭발은 아마 심상치 않은 어떤 정권의 위기 차원까지 몰고 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게 되네요. 이걸 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려가 됩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세월호 일주기를 앞두고 세월호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는 제목으로 세월호 집중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월호 출발 전부터 구조 과정, 이후 수사까지 전반적으로 다 훑어볼 건데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죠. 세월호 출발 전부터 의문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어떤 점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단원고의 일정상의 문제죠. 원래 단원고는 15일 날 오하마나호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걸로 원래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만은 날씨상의 이유를 그 전제로 해서 16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학생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하루가 뒤로 미뤄진 거죠. 근데 정작 15일은 16일보다 안개가 덜 꼈어요. 날씨가 오히려 더 좋았었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뭐 어찌 됐구나. 날씨상의 이유로 해서 배가 바뀌게 됐고 따라서 16일 날 그 배에 탑승하기로 했던 면목고 학생들에 대한 계약은 취소가 됐습니다. 아예. 근데 애초에 그 승선 인원으로 따져놓고 보면 면목고 학생들도 같이 타고 갈 수 있는, 이게 동시에 이렇게 그 승선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15일 날에서 밀려온 다른 학생들이 그 자리에 탔고 면목고 학생들은 16일 날 계약이 취소가 되는 약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계약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세월호를 가지고 과적이라니까 세월호가 정말 사람을 빽빽하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간 줄 아는데 실제로는 세월호의 사실상 거의 절반 정도는 공석으로 있었죠. 승객석에서. 그렇죠. 세월호는 약 910석 정도의 그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정선 인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면목고 학생들이 탔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그 정원에 맞는 숫자로 태워갈 수 만석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면목고 학생들이 그날 계약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면목동 사는 분이 있는데 세월호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게 서명을 받는데 한 고등학생이 오더니 자기들이 원래 그 배를 탈 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그 면목고 학생들은 자기들이 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갑자기 취소가 되는 거예요. 원래 고등학생들이 제주도를 갈 때 그 저가 항공사도 요즘 많이 있고 그래서 비행기를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간편하고 빨리 갔다 올 수 있으니까. 비용도 그렇게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에요. 저가 항공이랑. 예. 실제 전년도부터 교육부에서 네. 학생들의 배를 이용한 그 수학여행,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배를 통한 수학여행을 권장하라고 하는 공문이 내려왔었다고 하는 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1년 전부터 그 교육부가 이런 그 대형 여객선을 이용한 수학여행을 권장을 했었다는 공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1박 2일 프로그램에서도 이 단원고 학생들이 배를 가지고 제주도를 갔다 오게 된 것도 1박 2일에서 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갔다 오는 그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1박 2일.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 우리도 한번 배를 타고 가보자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뭐 그렇게까지야 했겠습니까만은 우연의 일치겠죠. 청해진 해운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막 방송국에도 어떻게 로비를 했나? 저는 막 이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겠어요. 승객들을 모으기 위한 일종의 로비 활동을 했을 수도 뭐 어느 있지 정도 않을까? 광고적인 효과는 발휘를 했을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일정에 관련된 그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계약에 관련된 역할을 맡았던 그 강교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고 직후에 헬기로 구조가 돼서 바로 해경으로 왔어요. 네, 그렇죠. 1차적으로 구조가 돼서 와서 10시간 동안 그 조사를 받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요. 교감 선생님은 학생들을 구하고 싶어 하셨다고 그래요.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 측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이 교감 선생님 야산에서 굉장히 그 이해할 수 없는 높이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하셨어요.
자살 당시에는 유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지인들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 괴로워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언급결에 당했다. 순식간에 당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고 뭐 자살하기 전날에도 뭐 친구와 문자를 통해서 뭐 심정상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디서 내 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뭐 물에서 건지지 못한 뭐 제자들을 생각해서 내가 뭐 책임을 지겠다 하는 식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구조 작업이 본격화되지도 않았을 때고 또 새 그 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그 강교감 선생이 그렇게 갑자기 유명을 달리할 이유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혹이 남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조명되고 있지가 않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교감 선생님이 실제 이제 배 수학여행 관련해서 계약에도 관여를 하고 이랬으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느낄 수는 있겠다. 뭐 이렇게는 생각되는데. 근데 자살하는 시점이 학생들 아직 구조하기 시작도 안 했는데 3일 동안 구조가 되지 거의 안 안 되고 했죠. 있지 않았습니까? 침몰할 때까지. 근데 이분은 그 상황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자살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사망자도 별로 발견되지도 않았었고. 그렇죠. 거의 뭐 없었죠. 대부분 에어포켓 얘기를 하고 구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어떤 희망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구조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자살한 시점은 사실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미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난 이후라고 하면 자살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개연성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개연성에 맞지 않는 사고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조사의 시작부터 뭔가 좀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걸 보여주는 뭐 첫 번째 어떤 미스터리. 두 번째로는 그 승객 명부와 화물 목록에 대한 정확한 목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에다 사람을 이렇게 계속 태워갖고 실었는데 불구하고 나중에 숫자를 센 거는 그 CCTV에 출입구를 통과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가지고 그 숫자로 승객 명부를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 출입구가 아닌 선창을 통해서 어떤 화물차 운전수라든지 화주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탑승했을 가능성 또 명부에 보여지지 않는 뭐 승용차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 차 안에서 그냥 그 차값에 같이 이렇게 운전자가 동승해서 가는 뭐 일반적인 광행들도 많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승선자가 몇 명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의혹이 많이 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종자가 총 몇 명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로는 9분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학생들이야 원래 출발할 때 단체 명부가 있었으니까 학생과 선생님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친단 말이죠. 선원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애초에 외국인 승객은 전혀 없다고 했지만 2명의 외국인 승객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는 없다고 했지만 아이들이 남긴 동영상이나 유류품 중에 젖병 같은 것들이 드러나고 아이 우는 울음소리 같은 게 이렇게 찍혀 있는 동영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유아라든지 뭐 갓난아기의 어떤 사체는 발견된 바가 없고 또 그런 아이들을 그 데리고 탔던 부모에 대한 기록들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밝혀져 있는 정확한 승선자가 실제 세월에 탔던 승선자가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원래 배를 탈 때 이게 비행기 같은 경우는 신분증 검사까지 다 꼼꼼하게 하잖아요. 네, 근데 배를 탈 때도 그 실명으로 다 예약하고 그 표 끊어가지고 하고 이러면 사실 사람 이름 하나하나가 뭐 정확한 이름인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숫자가 몇 명인지는 당연히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파악이 안 되는지 그게 그러한 그 파악을 하는 원부를 현장에서 작성을 하고 현지 그 부두에 나와 있는 해경한테 검토를 맡고 또 항만청에 신고까지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세월호는 이 모든 절차를 안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부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참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500명이 넘게 타고 있는 배에 대한 그 정도의 기초적인 관리가 없었다. 그리고 그거를 믿어라 하는 게 지금 이 정부의 조사란 얘기죠. 아니 이게 나중에 이제 또 얘기 나오겠지만
이 배는 이제 워낙 큰 배다 보니까 테러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국정원이 또 직접 관리를 하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이 타는지 명부조차 갖추지 않고 있으면서 무슨 테러를 관리한다는 건지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이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를 통과한 사람들의 머릿수로 계산을 하고 있을 뿐이고 추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정도가 정확한 카운트가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화물의 적재량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시간에 이제 곽 박사님 설명을 주셨지만 그 세월호 안에 적하했다는 차량의 숫자와 뭐 전체적인 컨테이너 화물량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화물들과 차량들, 승객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제 그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의 어떤 그 CCTV인지 방송 장비인지 모르지만 그 유튜브나 그 트위터에 돌고 있는 영상에 보면 백색에 탱크롤리가 있어요. 아무 상호가 적혀져 있지 않은 그 50톤 내지는 30톤 그 이상되는 탱크롤리가 3대 이상이 이렇게 선적이 되는 장면이 트위터에 돌고 있는 영상이 있거든요. 사진들이. 그럼 도대체 그 화물의 정체는 무엇이냐? 도대체 뭘 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명부가 없느냐 하는 의문이 또 하나 있고요. 그날 밤에 자정 시간이 다 돼서 뭔가 외지에서 특별한 화물이 실려서 들어왔다 하는 내용에 대한 보도가 옛날 다른 팟캐스트 방송 정봉주 씨의 그 방송을 통해서 수상쩍은 화물이 있었고 선원들이 그 주변에 그 관리를 하지 못하도록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는 어떤 특별한 화물의 존재가 있었다 하는 방송이 또 의혹으로 나타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죠. 뭐 핵물질이다, 뭐 핵폐기물이다, 뭐 별별 얘기들이 다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그냥 단순한 의혹으로 조사 과정에서 전혀 배제돼 버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밤 안개 상황에서 유일하게 출항한 배가 세월호였다는 거죠. 네, 이것도 유명한 얘기죠. 네. 다른 뭐 어선이라든지 일반 화물선이라든지 뭐 모든 종류의 배들에 대한 출항 허가는 내려지지 않았는데 사람이 타고 있고 안전을 가장 최우선시해야 될 그 여객선인 세월호에 대한 출항은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 허가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느냐? 말은 이제 이 계약 위반이 돼버리니까 출항을 못하면 학생들을 태웠기 때문에 출발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날에 출항 일기를 이유로 출항을 안 했던 전자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크게 신빙성을 얻기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배들도 예를 들어 뭐 화물선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계약이 돼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형평의 원칙에도 많이 어긋나고요. 출항이 지연됐다는 내용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항에서 출항이 지연됐기 때문에 세월호의 모든 운행이 다 지연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맹골 수도를 지나와서 사고 수역에 다다를 때가 8시 50분이 돼버렸는데 만약에 지연이 되지 않았으면 더 일찍 맹골 수도를 지나가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세월호가 출발하고 난 이후에 아마 뭐 전속력으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맹골수로에 입항하기 전까지 원 속도에 그러니까 원래 가는 그 일정 속도에 1시간 반 정도 밀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네. 진입하는 데까지 속도는. 그러니까 뭐 인천에서부터 거의 뭐 전속력으로 달려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남은 시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다고 그러면 아마 입항 시간에 1시간 정도 늦은 시간에는 도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예상점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저 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이 배가 처음에 도입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는 차지하더라도 이 배가 그 안에 승무원들 특히 이제 일부 승무원들이 6월 13일 날 그 성원관리법 시행령이라는 게 이게 발표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시행령에
의거해가지고 그 1등 항해사가 선장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하는 법안이 생겼고 마치 그 법안에 맞춰서 입사한 것 같은 1등 항해사 신정훈이라는 사람의 정체가 의심스러운 거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배 안에서 선장을 대행해가지고 화물에 대한 그 이제 화물을 싣는 과정에서부터 고박, 전체적인 배열 이런 부분을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무게를 맞추기 위한 안에 물을 채우는 그 관리까지 전부 이 사람이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역할과 취업 시기가 묘한 거예요. 하루 전에. 전날 딱 입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전날에 법이 또 바뀌었어. 거기에 맞춰서. 일상적으로 법이 바뀌는 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선장 역할을 대행했는데 결국 이 사람 나중에 기소해서 빠졌어요. 왜 빠졌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살인 기소에서 빠졌는데 왜 빠졌냐고 하니까 입사한 지 하루 된 사람이 뭘 알겠나. 이런 취지에서 중형을 받지 않고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중범죄자 안에 그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왜 그 이제 구조 영상 보면은 이렇게 휴대폰으로 계속 배에서 뭔가 이렇게 통화하고 있던 그 사람이 이 사람 맞나요? 또 한 명의 1등항에서 더 있었습니다. 아, 한 명 더 있었구나. 예. 그 사람이 통화를 했고 이 사람도 실제적으로 전화 통화를 한 걸로 알려져 있죠. 증언에 의하면.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조사나 사법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그 항해사라고 알고 있는 구조 상황에서 이제 통화를 많이 하고 여기저기 손가락으로 가리키던 그 사람은 이후에 보면 이제 강원식 항해사였던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신정훈 항해사는 그 예전에 국정조사에 출석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세월호 사건 좀 일부 지나고 나서 그때 신정훈이라는 인물의 이제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가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그 강원식 항해사는 체고 자체가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주 좀 뱃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깔끔하고 또 그분이 강원식 항해사. 네. 예. 그 사람들의 어떤 역할들 자체가 이 사람 전문적으로 배를 몰던 사람들일까 뭐 하는 그런 의심들도 많이 받는 하여튼 매우 수상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보험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네, 세월호가 그 당시에 그 화주들이나 그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하면 약 3천억 가까운 보험을 넣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확인되는 게 이번에 이제 산업은행이 세월호 선체에 있는 110억 원 가량의 그 선체 보험을 청구를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선체 자체에는 110억 정도의 보험이 들어서 있었고요. 이 세월호 1인당 승객 1인당 약 3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그 인명에 관련된 승객에 관련된 보험이 선박공제조합에 들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3억 5천씩이고 이게 승선인을 900명으로 잡으면 이것만 해도 거의 3천 나오는데. 거의 3천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화물에 대한 보험도 그 정도 수치로 들어져 있었다고 하면 세월호는 마치 어떤 그 사고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큰 보험 자체가 들어져 있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고가 혹시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 내지는 고의 침몰이 아니냐 하는 의심에 또 한 가지 연결고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세월호와 연관된 보험설입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서 이게 이 자작극인지 아니면 이 정상적인 사고인 건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월호가 이 혹시 자작극일 수 있는데 보험사가 와서 조사를 해서 그걸 확인할 거다. 보험사들이 어차피 자기들이 손해 안 보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 물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역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그 세월호에 관련된 그 보상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1인당의 보험금이 학생들 평균 3억 2천만 원이라는 점. 이게 3억 5천의 보험이 들어있다는 부분하고 어느 정도 좀 그 금액의 규모가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금액을 국가가 먼저 배상을 하고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했을 때 이 보험이 정상적으로 수령되기 위해서는 이 배가 정상적인 운행 과정 중에 사고로 침몰했다고 하는 조사가 나와야 이게 또 보험금 그쵸. 수령이 보험 가능한 처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그런 쪽으로 편향돼 갈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특이한 점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새누리당은 계속 일종의 세월호 사건이 교통사고인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통사고라면 당연히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가 나서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보험회사는 아예 접근도 해보지 네. 못하고 지금 선체가 저렇게 배에 그 심해에 갇혀 있는 이상 기계적인 어떤 그 선박 운행 과정에 선박 자체의 결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무튼 아직 배는 출발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마만한 사전 의혹을 갖고 세월호 사고가 시작됐다는 것. 네. 네, 이것은 먼저 지적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일단 출발을 해봅시다. 출발해서 사고가 나서 이제 이 침몰할 때까지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있을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보죠. 네. 세월호가 출항한 이후에 사고 수역까지 가는데 뭐 하루 밤을 지내지 않습니까? 네. 그 지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AIS 신호라고 하죠. 저희가 배가 선박이 자기 위치와 진행하는 방향 여기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신을 하게 되어 있죠. 위치 확인 같은 거죠, GPS로 그죠? 네. 네. 저희 대한민국은 모든 선박이 이런 AIS 신호를 이제 발신을 하게끔 법으로 그렇게 강제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세월호가 침몰되기 전에 이미 그러니까 그 4월 16일 새벽에 3시 46분경에 한 차례 AIS 신호가 두절이 돼버리죠. 그때가 대략 그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였죠. 네, 거기서 신호가 두절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오전 6시 11분경 이제는 막 동이 트기 직전이죠. 아직 어둑어둑할 때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아주 그 깜깜한 새벽녘 아니면 동이 터오는 그 언저리가 되는데 그때 또 한번 AIS 신호가 두절이 됩니다. 저희 많은 언론에서는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과정, 그 사고 수역에서 AIS 신호가 군데군데 끊긴 걸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거 뭐 끊길 수도 있다. 뭐 섬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군산 앞바다에는 섬이 없어요. 그게 말이 군산 앞바다지 사실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그렇죠. 있는 먼 바다잖아요. 그 위치가 세 가지 의혹이 중첩이 되는데 첫째는 일단 새벽녘에 AIS 신호가 꺼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자리가 공해상이에요. 그 대한민국 영해를 벗어나더라고요. 그 포인트에서. 근데 아니 그럼 그렇게 많이 인천 앞바다에서 이렇게 삥 바깥으로 돌아가죠. 빠져나왔다는 예, 얘기. 밖으로 돌아 들어가죠. 밖으로 돌아서 다시 들어가는 찰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대한민국 영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때 뒤에 물론 나오겠습니다만 그 탑승객 중에 서희근 씨라고 그 증언이 있죠. 갑자기 배가 15도 정도 기울면서 근데 이분의 증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게 평택에서 그렇게 됐다는 건지 군산에서 그렇게 됐다는 건지 확인하기 어려운데 배가 15도 정도 기울면서 쓰레기통과 음료수 캔 등이 와당탕탕 쏟아져서 그분은 이제 본인 스스로 해병대 출신이고 도저히 이렇게 큰 배는 이렇게 기울 수가 없는데 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밖에 나가봤더니 또 바다도 잔잔하더라고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때 선박이 지나가는 우리 배는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내부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니터를 봤더니 군산 앞바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서희근 씨의 증언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분의 말씀은 처음에 출항해가지고 음악을 듣고 뭘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잡무를 보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배가 갑자기 기울었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나서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 보시고 또 여기저기 확인하고 마지막에 이제 화면을 봤더니 이 배가 군산 앞바다에 있더라. 이런 증언을 하시죠. 그래서 이걸 보면 배가 기울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잔잔한 바다 위에서. 그리고 15도 정도가 기울어서 쓰레기통이나 캔들이 와당탕탕 쏟아질 정도였다면 검경 이 합동조사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그 정도 기울어지면 넘어가야죠, 배가. 컨테이너가 넘어가야 돼요. 갈 수 있는 각도죠. 네. 11도부터 몇 도까지 그 사이에서 넘어질 수 있다 했으니까. 컨테이너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복이 됐어야 돼요. 운이 좋아서 안 엎어졌나 보네요. 그 이때는. 이상하잖아요. 음. 이 군산 앞바다에서 음. 상당히 커다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하필이면 그 기울었을 때 AIS 신호도 꺼졌다. 이게 뭔가 그 배 자체의 어떤 전체 전원이 한번 확 나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가 안 될까요? 이런 건? 그러거나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AIS 신호를 일시적으로 껐다거나 뭐 근데 중요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한 번 더 사고가 있죠. 예, 그 해상 관련하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 AIS를 일부러 끄는 선박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선박들이냐면 밀항하는 배들. 미랑 그리고 자기 또 위치를 안 알리려고 하는. 많은 게 이제 그 중국 어선들 불법 조업. 이쪽에 NLL 쪽에 와서 불법 조업할 때 왜냐하면 우리나라 해경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AIS가 중국 배가 들어오면은 해경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AIS를 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미치겠네요. 여객선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들인데 그렇죠. 근데 세월호는 왜 이게 슬슬슬 꺼지냐 이 말이죠. AIS가 이상한 거죠. 문제는 이런 그 AIS 신호가 끊겼다 붙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네. 서버에 기록이 지워졌다는 거예요. 세월호 침몰하고 이틀인가요, 3일인가요? 그렇죠. 그때 대전에 그 대전 정부청사죠. 거기에 있는 중앙 뭐 전산 통제센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전원이 나가버렸어요. 통째로. 예, 전원이 나가버리고 다시 복구를 했는데 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운영 체제 나간 것뿐이지 저장 장치에는 아무 이상 없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컴퓨터를 쓰다 보면 윈도우가 나가버린 거예요. 윈도우가 나가서 다시 재부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 이야기는 메모리는 이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윈도우가 나가서 재부팅을 했으니까 하드디스크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지점인데 하드디스크 교체할 수도 있잖아요. 나간 틈에? 나간 틈에. 그럴 수도 있죠. 모르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부분인데. 한두 번이었어요? 농협 전상만 털리는 거나 디도스 저기 선관위 공격할 그렇죠. 때나 똑같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은 또 북한의 소행이다 이렇게 뭐 언론 쪽도 넘어가기라도 하는데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라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지워져서 없어졌죠. 그냥 기록이. 다시 켰다. 아니 근데 보통 이런 중요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중앙 기관의 서버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전에 대비해서 그 보조 전원 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전원 전기가 끊어져도 몇 시간 동안은 버틸 수 있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정전 때문에 서버가 다 나간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하여튼 뭐 발표가 그러니까 믿어야죠. 이 나라의 발표가 그러니까 일단 믿고 또 갑시다 이제. 네. 아직 그래봐야 아직 6시 10분. 아직 해가 안 떴어요. 네, 두 번째 서버 기록이 지워졌다는 것뿐이죠. 예.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그 김호준 씨의 파파이스 방송에서 이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7시 40분경에 창문이 깨지면서 사람들이 쏠렸다라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보다 한 10분 내지 30분 앞서서 맹골 소리가 들어온 적이 없던 이 거대한 세월호가 네. 그 맹골 소리 들어와서 진도 앞바다에 그냥 서 있더라. 네. 1시간 동안 그냥 정박하고 서 있더라. 그래서 어민들이 아침에 조업 나가면서 아니 이 큰 배가 웬만하면 이 수로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여기 들어와서 왜 서 있지? 하고 의문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렇죠. 어민들 자체가. 네. 왜냐면 뭐 자주 지나다닌다고 하는 선사의 발표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민들은 그 배가 거기 들어와 있는 걸 처음 봤다 그럽니다. 근데 서 있기까지 했다니. 그 당시에 7시 40분 선박 사고. 여러분 이제 그런 여러 네티즌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셨죠. 방송에 떴다. 세월호 침몰하기도 전에 먼저 방송에 떴다. 이게 뭐냐 이게. 그렇죠. 그런 논란이 많았죠.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해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해외에서 서버에서 올린 거고 시간이 삭제된 거고 잘 못 착오가 난 거고 뭐 이런 식의 해명이 됐는데 근데 이상한 건 말이에요. 아까 찌라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따라잡아가지고 1시간 반 뒤에 지난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거의 다 따라잡았죠 8시 50분. 속도를. 그거 원래 출항 시간으로 앞으로 당겨버리면 7시 40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어허. 기후 그 날씨에서는 7시 40분에 거기를 지나게 돼 있는 배가 원래 세월호가 그 시간대에 거기를 지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근데 이놈의 배는 속도를 그러니까 내서 이것도 너무 있어. 빨리 와버렸네 그러면. 이것도 있어. 뭔가 탁탁 맞아 떨어지네요 이게. 문제는 그 자리에서 1시간 동안 서서 뭔가를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배는 뭔가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또 저희가 어민들의 증언도 한번 심층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세월호를 목격하셨는가 요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앞에 관매도하고 그 진도하고의 그 사이 거리 폭이 네. 전체가 20km가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매우 좁죠. 매우 좁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그 정도 사이즈의 배를 잘못 보거나 네. 정선에 있는 거 이동하는 거 있는 걸 못 볼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을 걸로 봐져요. 근데 문제는 서 있던 이 배가 7시 40분께가 되니 갑자기 쿵 하는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확 쏠리는 네. 막 창문도 막 깨지는 이런 어떤 충격을 받았다 하는 증언이 있는 것이죠. 승객들에게. 정부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요. 그 3등 항해사 박한길 씨가 아저씨 좌연이라고 했는데 하다가 타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타가 우연으로 돌아가지고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배가 한꺼번에 기울어 버렸다. 근데 그건 8시 50분 아닌가요? 8시 49분? 8시 그렇죠. 그러니까 50분 이미 7시 40분경에 정박해 있던 배에 한번 충격이 있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가 전혀 없는 거죠. 정부 발표는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죠. 침몰 순간부터의 이 문제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앞부분을 다 무시해버린 거군요. 세월호 사건은 8시 40분부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왜 8시 40분부터 세월호 사건을 분석을 하나. 그 전에 뭐 군산 앞바다 일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출항에서의 문제도 있고 정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의혹들이 있는데 문제들이 많은데 왜 8시 40분부터라고 하냐. 자, 그럼 8시 40분부터 가죠. 또 가봅시다. 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8시 40분에 이 사고가 났는데 차후에 이제 저희가 그 레이더 기록과 AIS 기록들이 속속들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그것도 때 없다고 하던 것들이 국회의원의 그 국정조사 발언으로 조사를 하자 그 삼양대 군사기지에서 레이더 영상을 뽑아왔었죠 그때. 그것도 이상하죠. 네. 처음에 없다고 하다가 아니 어차피 나중에 공개할 거면 왜 없다고 그래? 예? 처음부터 있는데 뭐 사정상 지금은 못 주겠다 뭐 이러든가. 그것도 직원족인가요? 어쨌거나 이 레이더 기록과 AIS 기록이 나타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YTN의 보도였죠. 세월호가 거의 1초 만에 10도를 획가닥 돌아버리는 그렇죠. 그런 화면이 나타났어요. 지난주에 그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우연하고 좌연했다가 우연으로 배가 저절로 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쩡히 해오던 배가 핸들이란다. 키가 거꾸로 먹을 이유는 없기도 하지만 물리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무리를 달리던 물체가 정상적인 조함을 통해서 1초에 10도를 헤드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외부적인 조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상스러운 그 급변침 어떤 급변을 했던 이유를 정부 발표는 오로지 그 키가 거꾸로 먹었다. 조타기 이상 내지는 조타서의 실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선박 관계자들의 그 대부분 또 어떤 분 이런 멘션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전 세계 운항하는 선박 중에 키를 돌리다가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배는 뗏목뿐이다. 뗏목은 바닥에 그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추력을 가진 배라고 하면은 그런 기울어짐이나 그 좌초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조함 과정 중에서는. 그리고 또 정부 측의 조사 보고서를 보면 그것도 신기하게
그럼 조타기가 고장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또 조타기는 또 정상이래요 또.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조타수가 당신이 우회전한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조타수가 굳이 또 우회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조타수는 좌회전했다고 하는데 당신이 우회전한 거 아니냐. 그런데 또 그거 나와요. 잠시 말을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조타수가. 당연히 무서워서 뭐 머뭇거리지 이 상황에서. 조사관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분위기 잡고 아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똑바로 말해보세요 이러고 있는데 그럼 머뭇거리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거 좀 이따가 나중에는 조타수가 정신병원에 수감되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너 왜 계속 거짓말 하느냐 이러면서. 근데 이제 3등 항해사 그 여성분의 증언에 법정 증언에서 이제 네. 잠깐 나왔는데 예. 진행을 하던 중에 솟아 올라오는 배를 보았다. 네. 그리고 회피하기 위해서 그걸 했다고 얘기를 했다가 올라오는 배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 올라오는 배를 봤다. 나는 올라오는 배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검은 물체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번복을 하긴 했는데 그건 분명히 한 거예요. 얘기는 했어. 그렇죠. 네. 얘기를 했다 바꿨어. 나중에 말을 바꾼 거죠. 근데 일본의 그 NHK 그 다큐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전방에서 뭔가가 솟아오르는 물체를 발견한 이 항해사가 급작스럽게 배를 돌려라고 지시를 하지만 이미 그때는 너무 늦었고 어떠한 충격을 받은 이후에 배는 급격히 기울고 넘어가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항해사는 뭔가 자기 말대로 올라오는 배를 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올라오는 배가 세월호의 항적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자체의 또 하나의 증거가 그 군사 레이더 기록에 보면 이 배가 갑자기 이 급변침을 통해서 동력을 잃고 리본 형태로 이 회두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그 배와 나란히 찍혀 있는 세월호와 나란히 찍혀 있는 약 80에서 100m 길이 되는 어떤 물체의 모습이 뚜렷하게 찍혀 있단 말이에요. 레이더 영상에. 그렇죠. 언론에서는 그냥 컨테이너 박스다. 이렇게 얘기를 컨테이너 박스와 화물들이 그렇게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끊어지지 않고 그런 형태로 보여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박스가 그만한 길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8피트짜리 컨테이너 박스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가판에 그렇죠. 실어놨다는 쏟아지는 거니까. 그게 쏟아져 나왔으면 말 그대로 지그재그로 삐쭉삐쭉하게 물에 그냥 들어간 상태에서 한 반 정도 잠긴 상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원형의 물체를 배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물체는 조류의 반대 방향으로 한참 동안 세월호와 같이 흘러나가다가 가라앉은 듯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세월호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러니까 자체적인 동력을 갖고 있었던 물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이론이거든요. 그 영상 레이더 영상을 보면요, 정말로 이제 그 방송에서는 그게 컨테이너 박스였다 그랬고, 그리고 또 이후의 상황을 보면 또 점이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것도 컨테이너 박스로 그때는 이제 구조되는 장면에, 그래서 실제 구조 장면을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또 그런 점도 있어요, 레이더 상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언론 뉴스 보도에 나왔어요. 뭐냐면 세월호에서 떨어져 나온 컨테이너가 인근의 부두까지 흘러온 게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네. 인근 부두에 컨테이너가 와가지고 이게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레이더 영상을 보면 어떤 점도 그렇게 인근의 해안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 그러니까, 것들은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컨테이너가 레이더에 있던 그 점이 컨테이너 박스라면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가 그 한국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점이 쭉 해가지고 이제 한국까지 가야지 점이. 내지는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깨끗하게 없어졌죠. 근데 그래서 이게 방송에서는 이것을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는데 물론 뭐 컨테이너 박스일 수도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떡할까?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이 선박을 운항을 할 때 배는 상당히 길잖아요. 배가 길기 때문에 처음에 우회전을 할 때도 이게 이제 그 키가 상당 배의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우회전을 하는데 자칫하면 이게 좌회전을 하는 것처럼 돌아 나가는 형식이죠. 배가. 꼬리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래서 배가 서로 만날 때 이게 상대방이 저 배가 좌회전인가 우회전인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박은 무조건 만나게 되면 무조건 우회전하기로 약속이 돼 있답니다. 일단 무조건 오른쪽으로 꺾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충돌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세월호가 보면 오른쪽으로 꺾어 돌아갔어요. 그리고 박한결 항에서는 뭐 떠오르는 무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근데 그 왼쪽으로 틀라고 지시를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거는 너무 기울어져서. 아 이미 기울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너무 기울어져서 균형이 무너지니까 아저씨 좌연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 복원력을 살려보려고 좌회전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사고는 전타수는 나버렸던 1분 동안 계속 우연으로 돌렸고 그 과정에 가라앉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레이더 영상에 나타난 걸로 봐서는 뭔가 떠오르는 물체와 부딪힌 뒤 세월호는 동력을 잃었고 순간적으로 조류 방향으로 되돌아서 흘러내려온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했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네. 충돌을 안 한 걸 수도 있어. 정말로 조타수가 계속 오른쪽으로 꺾었을 수 아 있는데 뭔가 배를 보고 오 피해. 해가지고 우리 앞에 뭐가 갑자기 떠올라 봐요. 어떻게 해서 배를 일단 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돌렸다. 오른쪽 꺾어야지 일단. 예. 그래서 정부 측 입장은 세월호의 하부나 선체에는 어떠한 충돌이나 파손의 흔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는데 또 많은 그 다른 특별한 사진에서는 배 밑바닥에 나타나는 구멍이라든지 뭐 하얗게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라든지 또 한 번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 좌연 쪽에 있는 그렇죠. 피해 상황은 예. 알 수 없다. 세월호의 좌연 뒷부분은 한 번도 물이 올라온 적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그 인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 세월호가 운행하는 과정에서 항로의 변경을 이룰 만한 어떤 충격이 있었는지를 그때 가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면에서 지금 인양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상조사를 위해서라도. 일단 이 부분은 정부는 잠수함은 없었다. 그 당시에 해역에 다른 배는 없었다고 했으니까 또 한 번 믿어주고 네, 넘어가죠, 의혹을 또. 놓고 지나가죠. 네, 이제 세월호가 사고가 나고 여기저기에 당연히 그 구조 요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일단 관제소죠. 진도 VTS 교신을 하게 되는데 희한하게 또 왜 제주 VTS와 교신한 게 먼저 나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진도 VTS 교신 기록이 뭐 없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아예 또 나왔어요. 교신한 적이 없다 그랬죠. 50분 동안 맹골 수로에 들어왔는데 다른 배들하고는 교신을 그러니까 다 하고 진도 VTS가 다른 선박들하고는 전부 다 교신을 해줘요. 근데 세월호만은 아주 큰 배가 주 50분째 들어오고 있는데 이 큰 배가 원래 안 지나다니던 배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왔는데 더군다나 시간도 늦게 왔는데 그거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왜 이제 옵니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당신들 이 등치 큰데 왜 좁은데 여기 왜 들어왔어 이 시간에? 네. 아니 그리고 원래 이 VTS가 자기 관할 수역에 배가 들어오면 무조건 한번 하게 통신을 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왔습니까? 네 왔어요. 뭐 이런 대화를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안 했었지? 그런데 이것도 한 논란이 됐죠. 네. 그 숭실대학교 음량 전문하시는 그 교수님께서 세월호 이 진도 VTS의 음량 기록 파일이 어딘가 짜집기 된 것 같다. 겹치기게 됐다 그랬죠. 네. 잡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똑같은 음원을 2번, 3번을 겹쳐가지고 못 알아듣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뭐 덮어 썼다는 걸로 그렇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또 그 왜 이렇게 편집한- 얘기를 하다가 네. 말이 없는 구간은 이렇게 조용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조용하게 나가도 잡음이 약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 모든 음성 그렇죠. 파일에는 우리가 말을 안 잡음이- 한다고 해서 이 소리가 전혀 없는 게 소음이 아니니까. 없는 게 아니니까. 근데 거기가 완전히 깨끗하다는 거예요. 전혀 소리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편집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지는 뭔가 숨겨야 되는. 더 웃기는 건 VTS 관제센터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없었다고 처음엔 증언했다가 네. 그 근무 광경을 찍은 CCTV도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제를 안 했다고 했다가 그 다음엔 사람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기록은 있으나 알아들을 수가 없다 잡음 때문에. 다른 배하고는 다 통화가 잘 되는데 오로지 세월호하고의 관제나 이런 관련된 음성 파일만 정상적이 아니다 하고 이걸 꺼내놓고 믿어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검찰은 이걸 믿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걸 믿을 수가 있는지 참. 그 다음은 또 이제 해경 1, 2, 3정이 결국엔 도착을 합니다. 네. 근데 해경 1, 2, 3정도 이상해요. 먼저 선대에 진입을 하지 않죠. 그죠. 배가 쓰러져 있는데 선내에 진입을 하지 않고 그냥 빙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네티즌 수사대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데 일명 오렌지맨, 그 오렌지맨이 그 세월호 기울어진 세월호의 중앙 부분에서 갑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고무보트가 먼저 이제 가서 오렌지색 복장을 입은 사람을 이제 데리고 나오게 되는데 그 가는 자리에 보면 그 위에 리본이 걸려 있죠. 그렇죠. 마치 처음에는 없었다 그래요. 근데 그 리본이 처음에 또.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처음에 없어요. 없다가 나중에 그 시간대가 되면 위에 리본이 걸려 있어. 그리고 정확하게 그 위치로 고무보트가 쫙 고무보트가 들어가죠. 가요. 그러더니 거기가 또 문이 열리죠. 거기가. 그렇죠. 처음에는 안 열려 열려 있어요. 있었는데. 그러더니 오렌지맨이 타요. 근데 오렌지맨이 타는 영상이 중간에 잘려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모든 그 119나 해경의 구조 함정은 구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과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 과정 전체를 녹화를 합니다. 네. 이 113정에도 녹화한 그 CCTV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지웠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네. 처음에는 가동을 안 했다고 했다가 가동은 했으나 지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 과정 중에 113정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왜 그걸 지웠느냐에 대한 조사를 안 하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렇게 지워진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진도 VTS도 조작된 것 같고 처음에는 없다 그랬다가 결국에 나중에 나온 건 조작된 느낌이 들고 AIS 신호도 지워지고 다시 한번 거꾸로 챙겨보면요. 그 배에 화물 싣고 그 배의 전경을 찍고 있는 항구에 있던 감시 CCTV도 없어졌고요. 세월에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장부도 없어졌고요. 이거를 전산 기록으로 청해진 해운에 남아 있어야 되는 그 명부도 같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도 자기들이 본사인데 세월호가 얼마나 실었고 얼마나 화물을 실었는지 자기 이 컴퓨터 안에 서버 안에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돈 벌기 싫은가 보네. 예, 그 다음에 이게 AIS 기록을 설정했던 이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선장이 이걸 쓰게 돼 있잖아요. 그 운행하는 항해일지. 항해일지 이것도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있는 게 뭐야? 나중에는 그 선장 뭐 나중에 또 얘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 그 나옵니다. 뒤에. 해군 아파트에 들어간 CCTV도 또 없어지고. 하여튼 없어진 게 그것뿐이 아니니까 없어진 건 나중에 찾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활동은 현장에 도착해놓고도 배에 접근을 안 한 것도 이상하지만 주변에 구조하러 온 어선과 어민들의 접근을 끝까지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0여 명의 그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었던 그 어민들은 조지선을 뚫고 저러고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선미 쪽에다 배를 대고 가서 이 사람들을 구한 거고 그렇죠. 1, 2, 3정 선수 쪽에만 계속 있으면서 조타실에서 기어져 내려오는 선원들만 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선원들이 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선장의 지시에 의해서. 선장은 미처 못 갈아입고 팬티만 입고 있었고 이미 사고가 나서 배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배 갑판에 기댄 상태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해경이 오기를 대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해경이 도착한 시간 자체가 거의 40분 만에 달려왔는데 이거는 2시간 정도 걸릴 거리를 40분에 달려왔다고 하는데 이건 배가 빨라서 온 게 아니에요. 대기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사고 신고 내지는 이 선원들을 구하라 하는 명령이 이 배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제주 VTS에 구조 신청을 했다고 하는 시간 이전에 이미 1, 2, 3정은 목포에서 출발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배는. 그래서 그 시간대에 대고 할 수 있었던 행동이 선원들 위주로 선원들을 구해가지고 데리고 돌아온 활동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해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목포 해경에 여러 구조함들이 있고 한데 그 당시 가장 큰 구조함은 그 먼바다에 중국어선 불법 조업을 단속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1, 2, 3정이 인근을 이제 그 순찰하던 인근에 있던 1, 2, 3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 2, 3정이 이게 좀 정말 수상하긴 해요. 일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히 선 위로 가가지고 승객들 문을 열고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선 중간에 가서 선원들 몇 명 구조하고 그 다음에 선 수로 가서 뭐 선장이랑 선원들도 구조하고 이게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건 1, 2, 3정의 그 선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는 뭐 전문 구조 교육도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원래 뭐 구조가 전문이 아니고 근데 계속 교신했잖아요. 해경본부와. 그렇죠. 근데 이 말도 거짓말인 게요. 그 1, 2, 3정은 2년 연속 최우수 그 함정으로 수상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구조 함정이었어요. 저는 그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점을 지적해 봅니다. 500명이란 사람이 배 안에 갇혀 있는데 구조를 하러 정성 인원이 30명이 안 되는 순시선 한 대와 헬기 2대만 출동을 했다는 자체도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현장에서 헬기가 대기 명령을 받고 있다가 대기 명령을 거부하고 이 바스켓으로 한 30명 가까운 인원을 구해내죠. 그 당시에 그 구조사가. 그렇죠. 이 구조사는 명령 불복종으로 나중에 징계를 받습니다. 사람 구했다고 징계받는 사람을 희한한 구했다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소방본부 자체가 해경 산하로 들어가게끔 직급을 낮춰버린단 말이야. 그 후로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로 구조를 했다고 처벌을 받았다니까. 훈장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 하여튼 이 해경의 초동 그 시간 골든타임에 대한 완전한 허비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 시간들을 가지면 안에 있던 학생들을 구명동에 입혀가지고 그냥 바다에만 던져놨어도 물론 4월 물이 얼마나 뭐 바닷물이 찰 수는 있었을지 모릅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어선들이나 옆에 있는 유조선들 뭐 누구를 통해서라도 구조가 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 갑판에 있는 그걸 뭐라 그러나요? 그 구명정. 구명정 그거 다 끌러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면 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한 개 해경이 직접 하나 올라가서 텄다는 거 한 개 말고는 아무것도 그 열리지가 않았죠. 원칙적으로 그게 물이 닿으면 자동으로 다 터져야 된대요. 그래갖고 바다에 둥둥 떠야 된답니다. 사람들이 탈 수 있게끔. 근데 그것도 하나도 터지질 않았다는 얘기죠. 나중에 보니까 몇 개 터진 게 있긴 있더라고요. 맨 그 다 엎어진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뭐 그걸 묶어놨다 하는 뭐 저기 나중에 증언이 있는데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사람들을 선실에서 못 나오게끔 했으니까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침몰하고 있는 배 안에서 대기하고 있어라 하는 방송을 냈다는 자체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상식을 가진 사람들인가, 이 선원들과 선장과 그런 방송을 했던 그 안에 방송한 사람은 무슨 상식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점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분도 있었죠. 세월호가 사고가 나기 한 15분쯤 전인가요? 5분쯤 전인가요? CCTV가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렇죠. 일시에 모든 CCTV가 나가고 100개가 넘는 CCTV가 갑자기 전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 하나씩 이렇게 착착 끈 거냐, 전원 코드를 뽑은 거냐, 아니면 뭐 고의로 다운을 시킨 거냐에 대한 그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 아직 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밝혀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CCTV가 먼저 다 꺼지고 그 CCTV를 녹화하는 컴퓨터가 나중에 꺼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전 때문에 꺼진 건 아니라는 게 확실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록 장치는 그 후로도 몇 초간 뭐 더 켜져 있는 살아 상황이니까. 있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럼 CCTV와 관련된 전원만 동시에 누군가 차별적으로 내려버리죠. 꺼졌다는 점이 확인이 된 거였죠. 근데 이제 일부 방송에서는 배가 기울기 때문에 기운 상태에서 물리적으로 코드가 빠질 수 있다는 의혹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게 불가한 게 그렇다고 치면 기우는 장면에 대한 영상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어느 정도 기울기 시작했다 이게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평탄하게 있던 배가 그대로 꺼지고? 갑자기 확 꺼져버리는 거는 이건 고의적으로 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거죠. 그건 뭐냐면 이미 그 시간에 사고가 날 것을 누군가는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기록을 없앤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쉽습니다. 그 세상에 수많은 교통사고 중에 사고 전에 CCTV가 꺼지는 교통사고 어디 있습니까? 블랙박스가 갑자기 직전에 저절로 꺼져버리는. 이상하잖아요. 이거.
그래도 아직까지는 배가 떠 있습니다. 네. 이 시점까지는. 그렇죠. 이 시점에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 배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둘라리스라는 유조선도 있었고요. 민간 어선 많이 출동했죠 이때 이미. 전남어업 지도선. 예. 그 배가 또 여러 승객들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에서도 이건 물론 이유이긴 합니다만 많은 배가 출동을 했고 미군의 상륙 강수함, 그 보넘 리처드함, 그런 리처드함 같은 경우에는 헬기도 많이 싣고 있고요. 네. 그 호버크래프트라고 불리는 상륙 정도 갖고 있는 데다가 4만 톤급이에요. 세월의 3배가 넘는 배입니다. 이 배가 근처에 있었고 구조를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우리 방송에 그 당시에 보넘 리처드가 왔다. 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지만 나중에 돌아갈 때 22일 날 돌아갈 때는 한국 정부가 구조를 요구하지 않아서 그냥 갔다.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보넘 리처드가 사고 인근 해역에서 뭘 했는가 하면 한 10km인가 얼마 떨어진 구역을 수색을 했다고 해요. 뭔가 찾고 있었죠, 걔들도. 예. 그때 우리 군의 입장은 이런 거죠. 이미 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량으로 구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넘 리처드는 저기 가서 뭐 시신 혹시 떠내려가는 거 있으면 그거나 네. 주어라 뭐 이런. 유실되는 것들 살펴보시든지 제 생각에는 그 분위기 이랬을 것 같아요. 아,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조금, 가까이 오지 마세요 뭐 이런 거죠. 조금 좀 강화된 음모론을 꺼내놓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떠오르는 게 솟아오른 그 배가 충돌 직후에 어떤 기관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표류를 했다. 표류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견인을 하고 가는 사진을 보았다. 찍혔다. 내지는 보넘 리처드는 거기에 대한 뒷수습을 위해 왔다. 뭐 이런 그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이건 음모일 뿐이고 확인할 방법은 제껴버리고요. 중요한 건 투입되지 않았다. 우리의 그 구조 요청을 그 사람들을 거절을 했고 해군 참모총에 2번이나 출동 명령을 내렸다는 통영함도 나가지 않았고 투입되지 않았다. 네. 해군에서 또 어마어마한 배들을 투입했다라고 했는데 현장의 사진에는 어떠한 해군 배도 없었고요. 보이지도 않고 또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하러 갔던 바지선들은 현장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채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그대로 유기가 됐고 전국의 소방 헬기들이 목포와 광주 공항에 와서 출동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출동 명령을 받지 못한 채 그 구조 대기만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전국의 잠수부 분들도 많이 오셨다가 이런 정도의 구조 인력들을 다 몰아낸 명령권자는 또 누구일 것인가? 왜냐하면 해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군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 모든 투입 과정을 막아낸 사람도 누구인가? 그리고 왜 해경은 한 번도 통상적으로 발의를 해야 되는 순환 구조 종사 명령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예, 민간 어선한테 구조해 이렇게 명령 내리는. 그 구조를 해야 되니까 모든 뭐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하던 일 멈추고 다 하던 일 멈추고 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는 거죠, 애초에. 한 번도 마지막까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고의적으로 구조를 거부하거나 외국이나 군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조 활동을 기피하게 만든 명령권자는 누구인가? 분명히 해군 참모총장보다 높은 사람일 것이다 하는 거는 짐작이 가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경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해경 선에서 이 뭐 군대 투입을 막거나 이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감히. 어디 미군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오는데 오지 말고 저 딴 데 가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해경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리고 참고로 이 당시 해군 참모총장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그죠? 통영한 비리로 구속돼 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이때의 명령권자는 훨씬 더 높은 급이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높은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일제히 모든 언론이 MBC를 비롯해서 그렇죠. 8시 반은 말 그대로 서버가 잘못돼서 갔다고 칩시다. 네. 9시 반부터
전원구조 오보를 막 던져내기 시작했거든. 전원구조 오보를 올려놓고 네. 이게 목포에서 MBC 기자들이 본사에 연락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팽목항 그 실제 사고 현장에는 전원구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는데 전파에 계속 전원구조가 뜨니까 본사에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근데 데스크에서 그냥 덮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언론에 그 소개된 자료의 그 방송 내용 단순하게 그냥 전원 구조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선박이 몇 척, 비행기가 몇 척, 인원이 몇 명이 이렇게 투입돼서 구조를 하고 있고 전원 구조가 된다는 내용이 MBC발 그 오보를 시작해서 모든 방송국에 동시에 떴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사고를 감지할 수 있었던 사람은 선사, VTS, 국정원 세 군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간대에는 물리적으로. 왜 이게 배가 하고 지금 쓰러져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을 구조하고 있는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언론의 라인이 없었는데 마치 준비된 보도 자료가 나간 것 같이 전원 구조 오보가 모든 방송에 똑같이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사전에 누군가가 이런 방송에 관련된 소스를 만들어 뒀다가 그 시간대에 배포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배포자가 안 나오고 있어요. 당시 세월호 내에는 그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나머지 비상구들을 전부 잠궈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은 한 군데밖에 없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그쪽 방향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구조자들만 선실에서 나올 수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로처럼 돼 있는 세월호 현실 안에 이미 갇혀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였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송을 듣고 선실에 대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밖에서 문을 잠근 것 같다는 그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기울기 이전에 이미 문이 안 열렸다. 근데 선생님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문을 열어줘서 자기는 탈출을 했다는 생존 학생들의 증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선실에 몰아넣고 그 선실을 잠근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증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거는 모든 차량이나 운송기구에는 사고가 났을 때 쓰는 그 비상 탈출용 도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유리 깨고 탈출할 네. 수 있게 하는 거. 전철에도 있고 버스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세월호는 이걸 다 치웠다는 겁니다. 선실 안에서.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건데 당연히 의무로 갖고 가야 되는 건데 학생들이 타니 애들이 장난칠 수 있을까 봐 이걸 치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해명이. 이것도 과연 믿을만한 얘기일까요? 야, 도끼가 있었으면 애들 어쨌든 유리 깨가지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만약 기울어진 상황에서 물로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최소 40분에서 1시간 반 이상 있었기 때문에 설사 만일 탈출로를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창문을 깨고서라도 탈출할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마저도 제공을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탈출 동영상에 보면 그 창문을 안타까운. 예, 의자 뭔가로 이렇게 막 계속 있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수습 과정에서 그 어떻게든 창문을 깨보려고 하다가 그 틈에 끼어 있는 뭐 희생자를 보았다는 뭐 증언들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지금 여기까지 해서 배가 이제 완전히 가라앉았는데 이 과정 안에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빠뜨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만으로도 의혹이 벌써 넘쳐나는데요. 1시간 반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이거 뭐 이렇게 썩었다. 아 그래 뭐 대한민국 한국 사회 원래 다 썩었지 뭐. 그래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은 정부 말을 믿어요. 왜 믿으시냐면 나라가 썩었으니까 원래. 그런 말 하거든요. 해경이 구조했겠어. 뭐 해운사가 썩겠지.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은 너무 많아. 그렇죠. 의혹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같으면 어떤 TV 방송 같은데 다큐라도 이제 1년 됐으니까 세월호의 의혹에 관련된 다큐표로 한두 개 정도는 편성될 줄 알았어요. 적어도 이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구석이 한두 개는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해운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해경은 이게 뭐냐? 뭐 이렇게 된다든가. 아니면 해경의 1, 2, 3적은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했다. 아니면 진도 VTS에서 뭔가를 다 했다. 할 바를 다 했다. 뭐 이런 게 그래야지 사람들이 아 진짜 다들 열심히 구조하려고 했는데 워낙 또 경황도 없고 그러다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이번 세월호 사건은 열심히 한 데는 끝까지 열심히 한 데는 민간 어선밖에 없어요. 민간인밖에 없어요. 거기에 또 탑승하셨던 그 운전사분들, 승객분들, 그리고 주변을 지나다니시는 어선들, 그 나머지 정부 쪽에 이른바 이제 나라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제대로 된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유일하게 구조 활동에 참여했던 헬기, 아, 네. 그러니까 119 구조대는 징계를 당하고 네. 그 소방본부 자체가 강등을 해버리는 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비극을 받았죠. 일단 여기까지가 출항 전날부터 사고가 일어난 10시까지 네. 있었던 사건들에 대한 의혹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부 순서를 좀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된 내용 가지고 한마디씩 이렇게 좀 들어보고 일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고의 침몰의 가능성, 이게 의도된 어떤 조작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증거들이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재반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오늘 드린 거고요. 이 이후에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침몰한 세월호를 군한하지 않고 거기에 관련된 구조를 태만시해서 단순한 사고일 수 있었던 이걸 참사로 바꿔가는 과정 중에 있던 것들을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스러운 건 뭐냐면 이 4월 15일과 16일 날 사이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의심점들을 정부나 지금 검찰은 전혀 인지하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 원인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말한 특별법을 통한 조사위원회 활동에 그것을 기대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이 공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저희는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의문점들은 영원히 묻히고 말 거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객관적인 선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은 차원에서 오늘 방송에 임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1년이 지났는데요. 밝혀진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이런 이제 의혹들, 문제점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이면 10명 다 썩어 빠졌다니까. 적어도 7명이 썩었어도 3명은 뭔가 최선을 다할 이런 상황이 있을 법한데 어떻게 세월호 사건에서는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투성인가? 모든 자료들은 왜 다 없어지고 삭제되고 왜 사라지는가? 사람들의 진술은 왜 바뀌는가? 그 세월호의 자료는 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빠른 길이고 그 사건이 이제 일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가족분들이 삭발 단식 투쟁까지 진행하고 계신데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세월호 사건을 흔히 부정부패가 얼룩진 한국 사회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게 단순히 부정부패의 문제인가? 이건 고의적으로 뭔가 배가 이상이 있었고 구조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진상을 조사해야 된다. 밝혀야 된다. 이게 단순히 많은 사람들의 무슨 안전불감증의 문제라든지 부정부패의 문제라든지 이걸로 끝낼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시행령, 정부에서 시행령을 내놓고 있는데 이 시행령의 내용은 정부가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조사해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미 나온 것처럼 정부가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들을 다 다뤄야 이 퍼즐들을 다 풀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번 주는 1부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 2부에서는 침몰 이후에 세월호 침몰 이후에 어떤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고 또 조사 과정,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했을 때 세월호 참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나름대로 추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